새로운 경제시장의 지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코인 천기누설 앵커 문다연입니다. 매주 화요일 세상 돌아가는 소식들 알려드리겠습니다. 머니주와 최요한의 경제누설 시간입니다. 시사경제평론가 최요한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사경제평론가 최요한입니다. 지난 한 주도 정말로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 세상은 빨리빨리 돌아가는데 과연 우리는 어디에 이 흐름을 타야 우리 삶이 윤택해질까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오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따뜻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그야말로 정말 억소리 나는 이 부동산에 대한 얘기 해주셨는데요. 물론 당연한 수순이겠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 대선 주자들의 엇갈린 정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어떤가요? 제가 사실 뭐 부동산 억소리 나는 거 이야기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 지난주 강의는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이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에 미국의 헨리 조지를 통해서 시작이 됐고 그것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라는 거 그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양자 대결이 되면서 이재명 후보는 보유세 강화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그러니까 종부세 폐지 이렇게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알아서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누가 되든 간에 토지 공개념이라는 이 개념 어차피 다음 정권에 틀림없이 나올 거예요. 이 이야기가 나올 것이니까 그거를 잘 전달하고 실행할 수 있는 후보를 지지하겠습니다. 네, 보유세 강화와 종부세 폐지 두 가지 다 시행되면 어떤 상황일까 궁금하기도 한데 여기에 대해서 평론가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거든요. 보유세 강화와 종부세 폐지는 같이 병립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셔가지고. 네. 예. 어느 한쪽이 이제 한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쪽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고 일단은 현재에 있어서 저는 부동산 투기라는 부분 저 지난주에 이미 투자와 투기라는 거에 대해서 차이점을 말씀드렸는데 실제 내가 실거주하면서 실사용자가 된다면 투자고 그렇지 않다면은 투기다. 대부분 대한민국은 투기꾼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음에는 보유세 강화하든지 아니면 종부세 폐지하든지 둘 중에 하나 되는 거지 둘 다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만약에 평론가님께서 대선 후보다 아니면 관련 부처의 관계자다라고 한다면 어떤 정책이 좀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어려운 질문들이 많네요. 네. 11월 2일 날 과천에서 오피스텔이 무려 이제 59제곱미터짜리 오피스텔이 최저 16억 원, 최대 22억 원의 청약이 있었어요. 그때 무려 12만 4천 명이 모였었어요. 89실 청약하는데 이게 정상이 아니죠. 예. 오피스텔은 지금 뭐 제가 여기서 부동산 얘기할 건 아니지만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서 뭐 LTV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좋기 때문에 가장 이점은 이제 뭐 당첨되자마자 전매할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모인 건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 노영욱 국토부 장관이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아무리 지금 그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식으로 아니라 오피스텔은 아파트는 똑같거든요. 별 차이 없습니다. 아파트는 전매 안 되는데 왜 오피스텔은 전매됩니까? 말이 안 되고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구멍이 숭숭 뚫리는 정책들이 있어요. 이게 왜 구멍이 뚫린지 저는 아는데 굳이 방송에서 말씀드릴 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저는 꽉꽉 틀어막는 대통령 후보 또는 관료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암호화폐 시장만큼이나 올해 정말 부동산 시장에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현실 맞춤 정책 마련으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이번 주 오늘 주제도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오셨는데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우리 여성들이 알아두면 좋을 만한 주제입니다. 흔히들 북유럽 5개국이라고 이야기하죠. 뭐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뭐 이제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딕 5개국 또는 북유럽 5개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양성평등 수치가 훨씬 더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실제로 그런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유럽 갔다 온 이제 문다현 앵커한테 한번 물어볼 건데 예. 양성평등이 과연 현재 얼마나 정의롭게 유럽에서 되고 있는지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스웨덴 총리가 곧 바뀌거든요. 여성으로 바뀝니다. 최초로 여성 총리가 들어선다라고 해요. 그럼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다른 데서 듣기 힘들잖아요. 북유럽 한번 갔다 오시죠. 네, 그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최유한의 경제누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양성평등의 정의로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난주 제가 바로 강의 들어가서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 양성평등이라고 하면은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그 제목 짓는 것이 좀 어려웠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양성평등이라고 이야기하면은 반응이 나눠져요. 한쪽은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사람들 또는 반페미니즘적인 사람들 이렇게 나눠지는데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전 그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현재 북유럽은 성평등 지수가 높고 거기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하고 과연 그런가? 그리고 양성평등에서 이 정의로움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 가볼까요? 그래서 저는 정말 외국의 선진국이라고 일컬어지는 들은 과연 선진국들은 과연 우리나라보다 더 양성평등하고 정의로운가, 사회가 정의로운가, 여성들에 대해서 또는 성평등이란 차원에서 남성이 역차별받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딸이 둘 있는 아빠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의 제 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에 대해서 좀 잘 해줬으면 한국 사회 잘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아들도 있어요. 아들도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참 힘들다. 자. 유럽은 여성 시장 전성 시대 파리, 베를린, 로마 시장 모두 여성이다. 이거 언제 뉴스냐면은 지난 9월 달 뉴스예요. 9월 25일 뉴스인데 정말로 그 뭐랄까 독일의 총리가 앙겔라 메르켈 오늘 메르켈 얘기도 할 거지만 메르켈 총리가 이제 물러났거든요. 총리 지금 관리형 총리예요. 이제 연정이 정의가 되면 이제 진짜 물러나겠는데 물러났는데 거기 베를린 시장도 여성이에요. 아, 정말 여풍이 대단하죠. 근데 이것이 무슨 의미냐? 그러면 도대체 얘기하는 양성평등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정의부터 우리는 뭐 모든 이 사회과학적인 개념은 정의부터 명확해야 합니다.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누가 남자든 여자든 예. 남자든 여자든 그 차별받고 편견에 비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양성평등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미 양성평등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나와 있어요. 예. 이렇게 저울이 있으면 남성과 여성의 무게는 같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남성도 차별받으면 역차별받으면 안 되고 당연히 여성은 차별받으면 안 되고 이 개념 외국은 얼마나 정의로울까요? 과연 가능할까?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그림은 북유럽 5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랄까 여기가 덴마크, 오늘 주제는 스웨덴, 핀란드, 여기가 덴마크구나. 맞아, 덴마크.
저도 헷갈려요, 이게 보니까. 저쪽에 아이슬란드. 예, 맞아요. 여기에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오늘 이야기할 때는 여기에 스웨덴. 근데 사실상 여기가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문화라든지 교류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활발하고 균일해요. 대체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쪽의 정치를 찾아보면 대체적으로 다 깨끗하고 그 정치 문화도 비슷하고 다 그렇습니다. 다 서로 다른 나라고 옛날에는 정말 피 터지게 전쟁했던 나라이지만 지금은 거의 생각이라든지 균일한 민주주의 국가들이다. 사회민주주의 국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국기가 이게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별로 헷갈려요. 오늘 이야기할 때는 스웨덴인데 스웨덴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핀란드 다 옆으로 치우친 십자가 모양의 국기잖아요. 헷갈려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 오늘의 주인공이 사실 이 사람인데 원래는 이게 5개국이었어요. 북유럽 5개국 여성총리 시대 연하였어요. 근데 10월 14일 날 한 나라가 정권이 바뀌었어요. 남성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4개국으로 바뀐 거예요. 스웨덴이 마지막으로 합니다. 오늘 주인공 막달레나 안데르손. 스웨덴 집권 스웨덴의 사회민주노동자당의 이번에 총수로, 그러니까 당수로 단독 후보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의회에서 비준을 받으면 총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내각제이기 때문에 총리가 되는 거고 대통령 되면 대통령이 되는 건데 어쨌든 총리가 임박했다. 그래서 다른 나라도 다 여성인데 이번에도 여성이 되나라는 질문입니다. 그럼 한 나라 한 나라 찾아보죠. 덴마크의 제27대 총리인데 메테 프레데릭센 43살에 되게 젊죠. 아름답습니다. 지난 2019년 6월에 총리로 취임했는데 덴마크 최연소 총리로 취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에르나 솔베르크 노르웨이 총리였어요. 이분이 지난 10월 14일 날 물러났어요. 이때 43대 총리였는데 44대 총리로 다른 남성 스테르 총리가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개국이 아니라 4개국이 된 거예요. 사실 계속되었으면 5개국 모두 다 여성일 수 있었는데. 그리고 핀란드의 산나 마린 그 제46대 총리예요. 역시 적죠. 핀란드 역대 최연소 여성 총리입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아이슬란드의 총리. 근데 아이슬란드는 국회의원이랑 겸직을 해요, 총리가. 그래서 현재 역시 젊습니다. 45세인 이름이 어려워. 카트린 야콥스도티르 총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할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데에서 요 분은 퇴임했고 막달레나 안데르손이라는 54살 총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북유럽 상황을 보죠. 북유럽 5개국은요. 여성의 사회 참여와 지지층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을 기록한다라고 언론에서 이야기합니다. 유리천장 지수를 보면은 스웨덴, 아이슬란드, 핀란드, 노르웨이가 1위부터 4위까지 그대로 차지하고요. 덴마크는 6위입니다. 다른 나라 하나 들어가고. 여성 의원들, 국회의원들의 비율을 보면 거의 반이에요. 반은 여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유리천장 지수가 낮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특히 핀란드의 경우는 물론 이제 이렇게 되기까지 옛날부터 엄청나게 싸웠어요. 여성들이 엄청나게 싸우고 자기 권리 쟁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핀란드의 경우에는 2000년에 세계 최초로 여성이 국가 지도자가 됐어요. 타레아 할로넨이라는 여성이 국가 지도자가 됐어요. 물론 이제 총리와 대통령으로 나눠지지만 대통령이 이렇게 되기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나라는 그 이후로 12년이 더 걸린 거죠. 그리고 지금 보통 핀란드에서 연립내가 구성한 5개 정당 모두 다 여성일 정도로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성이 되어 있는 게 법으로 여성 할당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단지 당원 당규에 선거 명부에서 여성이 몇 %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것만 했지 실제 뽑히는 사람이 그렇게 있어야 된다라고 안 돼 있어요. 그런데도 거의 50% 육박할 정도 의회 의원들이 차지를 하고 있다. 이건 뭐냐면은 양성평등이라는 그 가치가 사회의 가치, 이 사회의 전체적인 가치로 같이 스며들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주시면 됩니다. 스웨덴 오늘 말씀드린데 예전에 15%밖에 안 됐어요. 점점 79에 26%, 88에 30%, 그래서 94에 40%, 이번에 48%까지 올라간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떤 거 한술밥에 뭐 이렇게 배부르는 건 아니니까 이게 지나다 보면 계속 투쟁을 통해서 쟁취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 사회적으로 남녀 고용 평등이 이루어졌고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여성의 사회 및 경제 활동이 증가하면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다양한 입법적 조치. 이 입법적 조치를 하면 입법적 조치를 통해 가지고 이게 없으면 안 되니까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주니까 이거 필요하면 깨닫는 여성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진 덕에 계속적으로 그 정치에 스스로 이렇게 투신하게 된 거죠. 그런데 다양한 입법적 조치뿐만 아니라 입법적 조치 뒤에는 그 문화적인 뒷받침도 있어야 되는 거죠. 계속적으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아프가니스탄은 가슴이 아파가지고. 자, 그래서 여성이 총리가 탄생할 수밖에 없는 사회 문화적 조건이 충분히 성숙됐다. 자, 저는 여기서 충분히 성숙됐다라고 언론들이 이야기해요. 근데 저는 충분히 성숙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북유럽에서도 여성에 대한 차별과 멸시와 모욕이 오히려 그 같은 여성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 사례는 제가 조금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오늘의 주인공인 과연 총리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될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스웨덴 집권 사회민주노동자당의 대표 총수 당수가 된 막달레나 안데르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스웨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스웨덴은요 북유럽에서 여기 있어요. 제가 아까 잠깐 헷갈렸는데 여기 있어요. 여기. 입헌군주제고요. 내각제이고 단원제고 국회의원이 349명입니다. 그래서 스웨덴 노동자당이 과반을 차지해야 되는데 못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정을 하고 있어요. 스톡홀름이고 근데 인구가 1000만 명밖에 안 돼요. 쾌적하겠죠. 사람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스웨덴은 스위스와 함께 두 차례 세계 대전을 겪지 않은 행운의 국가입니다. 비극을 당한 적이 없죠. 여기는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알프레드 노벨의 조국이고 노벨상이 매년 시상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기 그 자국에 승용차 볼보와 사브가 있었는데 현재는 볼보는 중국에 사브는 인도에 팔았어요. 예. 사브 괜찮은 차 괜찮은데. 그리고 이 나라는 쓰레기 재활용을 너무너무 잘해서 그걸로 발전해도 충분해요. 발전 전력으로 다 씁니다. 근데 나중엔 쓰레기가 부족해서 외국에서 쓰레기를 사들여서 발전을 할 정도로 그런 나라고요. 아마도 말렌베리 가문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웨덴 총생산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고 스웨덴의 법인세가 지금 22%인데 어떤 사람이 85%로 잘못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말렌베리 가문은 여전히 소득세를 85%를 내면서 스웨덴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국에 대해서 학비가 무료고 교육 부분 복지가 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복지국가다라고 하면 보통 다 스웨덴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불행하게도 성범죄가 많습니다. 여성들의 피해가 많아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과연
아니, 그건 물론 치안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렇겠지만 여성 범죄가 많은 곳이 과연 양성평등한 곳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런 나라예요. 근데 굉장히 나라가 투명합니다. 그래서 정치를 보면은 뭐 부패 인식 지수는 뭐 세계 3위, 언론 자유 지수도 세계 3위, 민주주의 지수 세계 3위. 근데 1, 2, 2위와 별 차이 없는 거의 1등이나 마찬가지인 굉장히 훌륭한 나라다. 우리나라는 언제 정치가 이렇게 좀 깨끗해지고 좀 될까라는 부러움을 갖게 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에바 막달레나 안데르손이라는 사람이에요. 안데르손 과연 총리가 가능할까? 이 전 총리가 스테판 레벤 총리예요. 이 스테판 레벤 총리가 안데르손을 되게 재무장관으로 등극시키고 되게 예뻐했거든요. 되게 잘 신뢰했어요. 그런데 지난 8월 달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는 11월, 지금 11월 당대에서 사회민주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그만두고 총리직에서도 물러나고 싶다. 2번에 걸친 내가 불신임을 하고 불신당하고 2번에 걸친 그 총리를 복귀하는 되게 사람이 지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그리고 이번 11월 달에 막달레나 안데르손으로 바뀐 이유는 내년 9월에 예정된 총선 준비를 위한 겁니다. 그때 막달레나 안데르손한테 주목이 엄청나게 됐죠. 자기 총리가 누구냐? 안데르손이다. 주목이 엄청 됐죠. 그럼 도대체 안데르손은 누군지 이 여성은 어떤 여성인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내용의 이야기고요.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안데르손이 청소년기에 스웨덴 대표 청소년 수영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스웨덴에서 전체 청소년 그 수영 대회에서 막 금메달 2번씩 했다는 그래서 수영 선수로도 만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말씀드렸던 레벤 총리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래서 레벤 총리가 세계 최고의 재무부 장관이다. 막 이렇게 인정할 정도로. 근데 67년도에 교육과 집안에서 태어나서 잘하고 스톡홀름 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 가서 또 공부하고요. 그러고 나서 1996년에 총리실에 임용된 뒤 국세청장을 거치고 스웨덴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여성으로 인정을 받았죠. 지금 국제통화기금 IMF의 정책자문위원회의 국제통화금융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되면서 첫 여성 의장이라는 최초라는 이름표까지 달았습니다. 시간이 없네. 지금 대충 보니까 이 사람이 안데르손이 무리한 재정 확장과 증세 소극적 입장을 취해서 재정적 중도 또는 중도 우파적인 성향의 정책을 폈습니다. 스웨덴의 사회민주 노동자 당은 좌파예요. 그런데도 유연하게 우파적 성향의 정책을 펼쳤다. 그런데 워낙 의지가 강한 사람이어서 불도저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그러니까 뚝심 있는 재정 운용으로 스웨덴의 코로나 팬데믹의 비상 상황에도 여유 있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여성이다. 이건 조선일보 평가거든요. 근데 일은 잘하지만 정치인으로서의 카리스마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이거는 이제 편견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가봅시다. 여기가 집권 사회민주노동자당이에요. 100석밖에 없어요. 모두 몇 석이냐면 349석인데 100석밖에 안 되는 소수 여당입니다. 이거를 극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러면 열림여당이 녹색당이랑 연합해서 열림여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집권해가지고 진행하는 겁니다. 116석이에요. 근데 이것도 안 되니까 이번엔 뭘 얘기하냐면 신임공급이라고 얘기해요. 신임공급이라는 게 뭐냐면은 사실 연립여당을 하게 되면은 녹색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내각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내각에 들어가게 되는데 신임공급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임과 보완,
해서 신공급이에요. 중앙당과 좌파당과 자유당이 이 연립여당을 일정 정도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단 이 사람들, 이 당들의 가지고 있는 정책과 연립여당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내각에 참여는 하지 않는 것을 신인공급이라고 합니다. 스웨덴은 그러니까 스테판 르벤 내각에서는 이렇게 되어 왔어요. 여기서 지금 그 안데르손이 당수가 된 거거든요. 이게 총리가 되려면 여기 전체에 과반을 획득해야 됩니다. 아직 이제 그 선거가 안 벌어졌는데 그래야 총리가 돼요. 그런데 그 총리가 되고 내년 9월에 또 선거가 있어요. 총리가 되더라도 내년 선거 9월 선거에 이기지 못하면은 10개월 짧은 그 단명 총리밖에 할 수 없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스웨덴 민주당이라는 당이에요. 그 궤를 같이 하는 데가 기독교 민주당인가 온건당인데 왜 이게 문제냐면은 여기가 극우 정당이거든. 엄청나게 공격을 해야 돼요. 불쌍할 정도로. 예, 그렇습니다. 그 스웨덴에서는 이전에 총리가 될 여성이 없었느냐? 있었어요. 지금 이 사람이 모나 살린이라는 여성이었는데 대단히 이제 그 지속가능 발전을 최연소 장관을 거치고 부총리직까지 갔었는데 토블론이라는 초콜릿을 업무용 카드로 산 거야. 가족들에게 줬어요. 이게 나중에 언론에 밝혀지면서 처음엔 가족 개인 카드 잘못했다고 발뺌하고 했어요. 근데 기껏 얼마 썼냐면은 34만 원어치의 개인용품, 초콜릿 몇 개 하고 개인용품 샀다고 이 사람이 결국은 물러났어요. 부총리직에서. 아니, 부총리가 법인카드를 쓴 거예요. 그걸로 초콜릿을 샀다. 언론에서 때리고 막 거짓말 난리가 나서 결국 물러나게 돼서 총리직이 될 수 있는 가장 가까이 있었던 여성이 물러나게 됐습니다. 근데 만약 여성이 아니었다면 스웨덴의 언론이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이 부분은 정말 제가 분노하는데 온건당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온건당의 안나 신베르 바트라라는 대표가 있었어요. 2015년도에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성향이 비슷하지는 않지만 스웨덴의 극우 아까 민주당이라고 했죠. 회담을 한번 엽시다라는 얘기 때문에 결국 이 여성은 3년 뒤에 출마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됐냐면 이 스웨덴의 이 민주당의 대표 남성과 이 여성이 키스하는 장면을 합성해가지고 신문에 막 때려요. 둘이 이렇게 연합한다고. 여성이라고. 아 진짜 화나. 르벤 총리가 사퇴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퇴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이제 그 레나 말린이라는 유명한 정치 평론가예요. 칼럼니스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웃지 않는 안데르손, 아까 안데르손이 웃지 않는다고 르벤 후계자가 될 자격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됩니까? 여성은 어디 가서 이렇게 웃으면서 이래야 합니까? 제가 다 화가 나네. 그래서 외국의 선진국들은 과연 우리나라보다 더 양성평등하며 정의로울지 저는 궁극의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앙겔라 메르켈에 대해서 드릴 말씀도 많아요. 제가 준비한 것도 많고요. 물러났는데 양자 물리 박사님이십니다. 메르켈 총리. 항상 다이아몬드에 손을 한다라고 해서 축구 광이고 심리적 평가도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 지구에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지구가 사실은 칼 세이건의 말에 의하면은 칼 세이건이라는 과학자의 말에 빌면
코스모스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지구입니다. 요게.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멀리 떨어진 인공위성 이제 그 이름 잊어버렸다. 이 찍은 지구입니다. 창백한 푸른 점. 이 안에서 온갖 전쟁과 탐욕과 이런 것들이 싸움과 이런 거 벌어지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구의 반은 여성이고 지구의 반은 남성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창백한 푸른 점, 요거 꼴랑 요 안에서 다음 말씀에서 제가 앙겔라 메르켈에 관련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린일이 성공 투자를 위한 기초적인 지식을 정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큰일 났네. 시장 또 무너지는 거 아니야? 우와, 큰일 났네. 오르는 거 아니야?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요. 네. 그래도 비트코인이 보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으로 따지자면 삼성전자도 훨씬 더 큰 그런 자산입니다. 네, 오늘은 양성평등의 정의로움을 주제로 명품 강의 또 해주셨습니다. 다시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스웨덴 소식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강력한 추진력의 불도저라고 불리는 안데르손 재무장관이 정말 총리가 될 수 있을지부터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저도 사실은 그 안데르손 장관이 무사히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글쎄요. 지금 집권 스웨덴 민주노동자당이 100석밖에 안 되고 나머지 의석들에서 여전히 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반을 차지할 수 있을런지 이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뭐 능력 있는 여성이라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께서 일단 스웨덴마저도 저렇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여러 5나라에서 지금 모두 여성 총리가 선출된 것이 서로 짠 일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전임 총리의 확실한 약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과연 안데르손 재무장관이 정말 총리가 될 수 있을지도 사실상 여성이라서가 아니라 그 능력에 달려 있는 것 같긴 한데 확실한 약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일단은 있을까요? 스테판 레벤 총리가 전임 총리가 워낙 안데르손 장관의 능력을 인정하니까 뭐 지구에서 최고의 재무장관이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네. 아마 약속은 아니었지만 대략적으로 레벤 총리가 나를 미는구나라고 알 수는 있었겠죠. 네. 네,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언급해 주시긴 했지만 일단은 이 막달레나 안데르손이라는 여성 정치인 보통 인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아요. 보통 네. 인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파워풀하고 그건 아마 청소년 시기에 뭐 수영을 해서 그렇지 수영 선수를 해서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파워풀하고 불도저라는 역할을 별명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고 능력 있다라고 한다면 남성은 벌써 총리가 됐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서는 스웨덴에서 가장 유력한 첫 여성 총리가 될 것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막달레나 안데르손 장관 같은 경우에는 최초라는 이름표도 많이 달았고 일단 능력도 많은 정치인인 것 같은데 총리가 되기까지 어떤 단계들을 거쳐야 될 수 있을까요? 이미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지난 5월에 평등을 위한 재배분이라는 3인당의 주도의 선거 운동을 준비하면서 내년 총선을 이미 준비하고 있고요. 차기 총리직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가 그러다가 얼마 전에 차기 당대표에서 단독으로 이게 출마했고 그래서 만장일치로 당대표가 된 거죠. 적어도 스웨덴 민주노동자당 안에서는 굉장히 인정받는 여성이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만 밖으로 넘어가면은 웃지 않는다고 막 욕먹고 말이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어쨌든 지금 스웨덴은 대체적으로 연정이라는 이제 다른 당이랑 같이 타협하고 이래야만 정치가 굴러가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당에서 과연 이 그 막달레나 안데르슨 장관, 그러니까 지금 당수 대표를 인정할 것인지는 미지수고요. 또 다른 변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스웨덴 첫 여성 총리의 길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스웨덴이란 나라는 사실 양성평등의 국가로 좀 이미지가 잡혀 있는데 이런 나라에서조차 지금 여성 총리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게 약간 의외이기도 해요. 그렇죠. 네. 우리 문앵커는 독일 갔다 왔잖아요. 네. 독일 가셨을 때 어차피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네. 있었고 있었죠. 네. 그래서 그때 독일 같은 경우는 아주 젊은 이제 태어난 친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여성이 총리였어. 그러네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사실은 독일이 예고 다른 나라들이 스웨덴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성 총리가 없었다는 게 의외인데 그 이전에 있었던 모나 살린이라든지 다른 여성 정치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스웨덴의 첫 총리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여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브레이크 거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이 단순히 저는 남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남성이 헤게모니를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세력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쨌든 이것은 그래서 양성평등이 정말 정의롭게 진행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유럽은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 못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입장에서는 항상 배척당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안데르손 장관의 입장은 어떤 상황인가요? 글쎄요, 꽤 이제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안데르슨 장관은 현재의 최대한 이번 연정 내부에서 과반을 획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과반 획득돼서 총리가 되면은 내년 9월에 총선이 있으니까 한 10개월 정도 이 총리직을 수행하게 되는데 또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겠죠.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안데르슨 머릿속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반을 넘겨서 총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다음 총선에 승리할 여력이 굉장히 많고 왜냐하면 스웨덴 3인당 같은 경우는 191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일당을 놓쳐본 적이 없는 굉장히 뿌리 깊은 당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불행하게도 지금 이민자 문제라든지 네. 갱단의 폭력 문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민 문제는 정말 그 극우 세력인 스웨덴 민주당과 굉장히 부딪히는 부분이거든요. 스웨덴 민주당은 아예 이제 이민자 내쫓아야 된다, 이슬람 배척한다라고 내놓고 나오니까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안데르슨 대표의 또는 총리가 된다면 총리의 입지가 그렇게 튼튼하지 않다. 유럽에 부는 극우 광풍이 지금 대단히 유럽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안데르손 장관이 이제 총리가 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의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니 그렇다고 꼭 이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르웨이의 첫 여성 총리인 그루 할렘 브룬틀란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81년도에 8개월 동안 재임을 했었거든요. 그랬다가 패배를 해서 물러났다가 5년 후에 복귀해서 무려 10년간 총리를 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안데르슨 장관의 미래는 그 누구도 알 수는 없습니다만 능력 있는 여성이기 때문에 이런 여성에 대해서 놓치는 것은 스웨덴 전체의 이렇게 손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치 인생이 어떻게 될는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여성 정치인 얘기를 하니까 여성 정치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메르켈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일단 지금 임기를 다 마친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2005년 11월 22일부터 지난 2021년 10월 26일까지 네. 16년의 총리직 임무를 다 수행했어요. 네. 끝났어요. 근데 이제 다만 새로운 연립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만 메르켈 총리는
통상 이제 맡고 있는 그러니까 총리로서 그냥 일상적인 것을 하는 관리직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어요. 네. 아마 연말이면은 이제 그것까지 다 끝나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 있었던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도 갔었고 G20에서도 독일 총리로서 마지막 외교 활동을 펼친 거죠. 앙겔라 메르켈 16년간의 집권 가운데서 정말 박수 칠 때 떠나게 되는 첫 총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6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도 인기가 여전히 뜨겁다고 해요. 지난 총선이 9월 달에 있었는데 그 전에 언론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메르켈이 만약에 마음만 먹는다면 이번에도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서 승리하고 4년 더 총리할 수 있을걸? 라고 얘기했다니까요. 그 정도로 메르켈의 인기는 아주 독보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어떤 기록을 또 하나 생겼냐면 독일 역사상 자발적으로 퇴장한 첫 총리, 여성 총리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장한 첫 총리. 지금까지 총리는 다 선거에 져서 물러났거든요. 그런 역사를 썼습니다. 사실 메르켈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 연속으로 포브스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위로 뽑혔고요. 네. 그리고 2015년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지에 올해의 가장 큰 영향력 인물로 꼽힐 정도로 앙겔라 메르켈은 유럽을 넘어서 전 세계적인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메르켈 4기 연임을 하지 않고 3기에서 끝내려고 했었어요. 사실 이전에 그만두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미국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오바마였습니다. 네. 오바마가 임기를 마치는 때였어요. 근데 오바마의 뒤후임을 누가 맡았습니까? 트럼프가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마가 고민할 때 도저히 트럼프가 자국 이기주의로 인해서 전 세계 질서를 흐트러 놓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오바마가 퇴임을 할 때 마지막으로 통화한 것도 사실은 메르켈과 통화했고 3기하고 그만둔다고 하니까 쫓아갔어요. 독일을 직접 오바마가. 네. 그래서 설득을 해서 4기 연임까지 하면서 트럼프가 망가뜨린 세계 질서를 메르켈 여사께서 붙잡아 주셔야 한다라고 설득을 해서 4기 연임까지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4년 동안 미국이 그 자유주의와 다자주의로 구성된 이 국제 질서를 마구 흔들어낸 트럼프 때문에 근데 그거를 그나마 메르켈이 버텨줬다라는 국제적인 평가가 있을 정도로 앙겔라 메르켈에 대한 평가는 정말로 가히 범세계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박수 칠 때 떠난다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스웨덴의 막달레나 안데르손 장관 그리고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얘기해봤는데요. 앞으로 또 여성 정치 지도자들이 많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지금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유럽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난민 문제가 드러나면서 그와 함께 연결되는 테러라든지 폭력 사태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난민에 대해서 메르켈 총리는 포용을 했죠. 그래서 유럽에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박수받았는데 내부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았고 그리고 북유럽에서도 난민들을 받아들인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 스웨덴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갱단들의 폭력 사태가 막 벌어지고 폭탄 테러가 있고 막 그랬거든요. 여성이라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아주 섬세하게 처리해야 할 행정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성이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나라는 한 번 여성 지도자가 실패했습니다만 다음엔 성공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